고대 로마인들은 여성 노예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5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차지했지만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영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과 사회 기반 시설, 도로 건설 열풍 등 은실로 놀라웠고 현대 유럽 법률은 이를 선조로 인정합니다. 로마 군단의 삼선 전술, 전방에는 젊은 병사들, 후방에는 노병들, 과철통 같은 규율, 탈영병들은 참수형에 처함, 카르타고와 그리스 같은 적대 세력에게 아빠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를 로마 목욕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은 영주 경제, 노예 농업에 기반을 두었고, 상업은 지중해 무역, 아프리카에서 금까지 수입에 기반을 두었으며, 식량과 군대의 수송을 매우 빠르게 해주는 고속도로망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 장원 경제에 주목해보세요.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농노제의 부상. 토지 소유자, 로마 귀족이나 미국의 농장주 등 가 대규모 생산, 올리브, 포도, 면화 재배에 참여하려면 지역 농부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소비재로서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단순히 말하는 도구라고 부르며 소와 말과 함께 키우고 채찍으로 노동했습니다. 미국의 농장주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법에 흑인은 노예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들의 자손조차도 가축으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농업 안내서에 따르면 노예들이 살았던 곳을 구금시설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작업은 교대로 조직되어 군사적 방식으로 관리되어 거대한 착취 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의 농노는 적어도 농사를 지을 땅이 있었고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언제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었고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와인 같은 고가 상품 재배에 주력했고 담배와 면화를 재배하여 유럽의 거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수익성이 높았지만 노동 집약적 노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예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로마가 후기에 농노제로 전환한 이유는 기독교가 노예 학대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농장주들이 법적인 허점을 직접 악용하여 흑인을 영구재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죠. 인간시장 속의 소. 로마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피냄새가 진동한다. 동이 트기 전 노예 상인들은 족쇄를 찬 사람들을 무리지어 시장으로 몰고 가곤 했다. 이 여성 노예들 대부분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어제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배를 짜던 그들이 오늘은 목에 나무 팻말을 단 상품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깎이고 다리에는 흰 가루가 칠해져 있으며 나무 팻말에는 나이, 출생지, 그리고 기술이 적혀 있습니다. 배를 짤 수 있다. 요리할 수 있다. 건장한 몸. 구매자들은 이빨을 확인하려고 입을 벌리고 마치 동물을 고르듯 팔을 꼬집어 힘을 시험해 보았다. 뚱뚱한 사업가가 16살 그리스 소녀에게 반했다. 노예 상인은 즉시 소녀의 누더기를 들어 올려 등에 난 채찍 자국을 드러냈다. 보세요. 이 가죽이 너무 팽팽해서 빨래하고 요리하는 데 쓸 수 있고 밤에는 침대를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쏟았다. 거래가 완료되자 대장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붉게 달궈진 쇠가 그녀의 어깨에 지직 소리를 내며 눌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 이름을 얻었다. 24번. 낮에는 노예, 밤에는 장난감. 귀족 가문에 끌려온 노예 소녀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청소하고 잿물에 적신 손가락으로 옷을 문질러야 했으며 젊은 주인들의 인간 의자 역할을 해야 했다. 부엌에서는 임신 8개월 된 노예 소녀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채 반죽을 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그녀의 느린 움직임에 불만스러워하며 불쏘시개로 그녀의 배를 툭툭 쳤다. 내가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식이냐? 해질녘에 연옥이 찾아왔다. 술에 취한 주인이 노예 소녀의 방으로 들이닥쳤고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뒤섞였다. 임신을 막기 위해 납가루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삼켜야 했고 많은 이들이 3번을 넘기기 전에 7개의 구멍에서 피를 흘렸다. 한 여성 노예가 낙태된 태아를 뒷마당에 몰래 묻었습니다. 가정부에게 발각되자 그녀는 광장의 돌기둥에 알몸으로 묶여 3일 동안 햇볕에 노출되었습니다. 매음 꿀에 살아있는 돈주머니. 늙고 못생긴 노예의 소녀는 더 이상 침대를 데울 자격이 없었다. 노예의 주인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살아있는 표적으로 병기장에 보낼까? 아니면 사창가에 팔까? 결국 그녀는 지하 사창가의 철제 우리에 갇혔고 그녀가 받은 대가는 자유매춘부에게 준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손님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촛불로 그들을 태우고 허리띠로 때렸습니다. 그들을 때려 죽여도 목숨값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수십 구의 여성 시체를 발굴했는데 골반이 기형이고 이빨이 부러졌으며 두개골 하나에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악은 경기장의 훈련 장비였다. 그들은 맨손으로 무장한 검투사들과 싸웠고 손이나 발이 부러지면 소금물을 끼얹어 싸움을 계속하도록 자극했다. 관중석의 귀족들은 저 계집애가 기어다니는 걸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비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투성이 노예 소녀가 갑자기 청중석으로 뛰어들어 주지사 아들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주를 받는다. 때때로 여자 노예가 살아남아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에 몸을 담갔습니다. 노예 새끼는 모유를 먹을 자격이 없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5살이 되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목줄을 물려받았고 아들들은 콜로세움으로 보내져 사자 먹이를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20년 후 그들은 시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흉터가 있는 검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죽기 전 옛 노예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 여성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름진 여성들은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었고 어떤 이들은 사창가로 다시 팔려갔습니다. 한 노부인이 사원 계단에 웅크리고 죽어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쇠로 만든 노예 번호가 여전히 꽂혀 있었다. 피의 각성. 억압이 극에 달하면 온순한 양조차도 늑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서기 73년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팔을 들어 올리자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그를 따라 로마로 왔습니다. 반란군 중에는 레나라는 매우 사나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예들을 학대했던 귀족들을 죽이고 적들의 내장을 이용해 자신의 깃발에 자유의 새를 수놓았습니다. 봉기는 결국 진압되었지만 부상을 입은 여군들은 죽을 때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적어도 오늘은 무릎을 꿇고 죽지 않았네요. 400년 후 서고트족이 로마 성문에 도착했을 때 도시를 지키던 군인들은 여성 노예들이 밤새도록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성문이 열리자 그들은 고문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묶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태양은 유난히 붉었는데 마치 그들이 첫날 밤에 흘린 피처럼 붉었다. 요즘 로마를 여행할 때면 장엄한 콜로세움과 대리석 기둥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석에 있는 작은 서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 문자가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피비입니다. 15살에 이곳에 와서 3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세가 있다면 야생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고고학팀은 서로 껴안고 있는 유골 23구를 발굴했습니다. 가장 어린 유골은 엄마 머리카락으로 만든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지만 그 여성 노예들의 울부짖음은 영원히 인간 문명의 수치라는 기둥에 새겨질 것입니다.